지금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신속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추경은 조속히 통과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한병도, 법사위원장 이춘석, 문체위원장 김경 의원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인선은 다음 주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서 본회의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내일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지금 야당과 평행선을 달려온 여당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공석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출은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좀 논의하자, 다음 주로 좀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강행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당이 가진 거대 의석에 대해서 맞서왔는데 사실상 107석, 106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시스템상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입법부에서의 어떤 의정 기능, 그다음에 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전략적으로 협치의 기술을 발휘해서 상임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을 텐데 네. 좀 시기가 늦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상임위의 어떤 협상 부분들을 여론전도 하지 못했고 네. 사실상 원구성 협상 자체도 제대로 이끌고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은 더 이상 이제 상임위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이게 5년 뒤에 새롭게 이 집권한 이 정부가 아니라 3년,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가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 상임위 논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독재다라는 주장들은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전반기 2년을 하기로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국민의힘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한번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죠.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내대변이던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정 관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에서 맞지 않아 왔습니다. 이것이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헌정 관행을 무너뜨리면서 깨졌죠. 이제라도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 그 헌정 관행을 복원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법사위원장까지 선출하면서 그런 복원의 기회가 없어진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과 여권에서 더 아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식을 하게 되면 독주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독주를 하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책임도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식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법사위원장 같은 자리는 야당에게 양보를 하고 헌정 관행을 복원했을 때 나중에 책임도 나눠서 져야 된다고 주장할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아량과 여유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협치는 말뿐인
말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협치의 협자는요. 한자를 보면 열십자 옆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정치로 치면요. 여, 야, 정이 힘을 합쳐야지 협치가 되는 것인데 야당이 힘이 없으면은 무슨 힘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그 도울 협자와 음이 같은 글자로 좁을 협자가 있습니다. 그 좁을 협자는 한자 오른쪽에 보면은 큰 대자가 있고 거기에 큰 대자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로 사람 인자가 2개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 도울 협자에 가까운가, 좁을 협자에 가까운가, 어느 쪽의 협치인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예.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는 이제 여야가 마음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게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래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사실상 법사위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요구가 네. 꼭 법사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지 이게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 잡기를 대놓고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 발목이라는 게 민주당의 발목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지금 내란의 사태로 정말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려면 1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국회로 따지면 전반기에 있어서 절반 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간 동안은 처리해야 될 법도 많고 여러 가지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입법부의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지금 현재 좀 이게 독소적인 그 체계 자꾸 심사를 법사위에 가지면서 상원 기능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법사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 정치적으로 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정 자체가 정치 싸움으로 국민들의 삶이 또 멈추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원칙대로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전반기를 하고 후반기 때 아마 법사위와 예결위 부분들은 국민의힘에 주는 어떤 협상이 그 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맞고요. 사실 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제작구 심사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 권한들을 최소한의 다른 상임위처럼 만들므로써 법사위가 마치 모든 국회의 어떤 그 뭐라 하죠? 게이트키퍼로서 꼴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달라고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한 다음에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을 나중에 민주당이 나서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합니다. 견제보다는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 107석으로요. 발목을 잡고 싶어도 유감스럽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목이 잡혀지지 않는데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그 걸리지도 않는 발목을 가지고 넘어지는 신용을 하면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권은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2명의 무소속 국회의원들까지 합하면요. 무려 187석입니다. 국회의장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서 법사위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법사위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상원의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지금 국회의 지형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계자구 심사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조차 야당에게 인정하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국정이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어서 지지율이 높고 해볼 만한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국민의 마음이 떠나갈 때는 그 책임은 결국에는 여권이 다 오롯이 지는 것입니다. 네. 6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처리, 또 관련된 상법 개정안 등의 여러 가지 법안의 처리 등이 함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하나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 놓고 파행을 끝에 이제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그 파행으로 청문회는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을 철회하고 그래도 새 정부의 첫 총리의 인선인데 그 언제까지 발목 잡기를 하겠냐라는 것들을 내부에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 들어왔을 때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와 비견했을 때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론 자체도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이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64석이 있는 정당이었고 민주당이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거부해버리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부가 새로운 국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해주자. 이게 발목 잡기가 정치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찬성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민주당이 그 외엔 당론으로 찬성을 합의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통과시켜준 겁니다. 저 그런 거를 좀 돌아보면서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파행하고 그런 액션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막아서겠다. 저는 전략적으로 106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총론적으로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의 자긍심,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의 167명 현역 의원 중에 고르고 고른 인물이 김민석 후보자일 텐데 이렇게 전과가 많고 확정 판결로만 인정된 불법 정치 자금이 10억 가까이 되고 그 뒤로도 금전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본인이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이런 후보자가 최선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아쉬움을 크게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는 저는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 26년째인데 지금까지 19번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168명의 증인 그리고 119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회당 15.1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해왔고 이번처럼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를 용인하게 되면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문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조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가 됐죠. 거기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31%인데 이 정도면은 그 국민의 목소리도 야당이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인준에 찬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 여론 지형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2호권을 사용했던 법안들이에요. 이제 상법이라든가 특히 양국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 등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 6월 달에 또 이것도 처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이게 뭐 갑자기 생겨난 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거부권을 당했던 민생이 법안입니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감정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끊임없이 행사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하더라도 야당 시절에 민생을 위해서 추진했던 법안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이런 걸 하라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에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양국법부터 상법 개정까지 다 지금 통과를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이건 어떤 정치적인 당리당의 것보다는요.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양국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의 처리.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견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07석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잡을래야 잡히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가능한 수단이라면 필리버스터 정도가 있을 텐데 그것도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관심을 얻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비판의 메시지를 냈을 때 왜 그런 것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누가 말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반년 동안 민심의 중앙값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는 노선을 주도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당의 전면에 설 때는 국민 여론을 모아서 꼭 필요한 비판을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좀 당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시지를 보다 섬세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요. 이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으로 13%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36.8%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 근로자 중에 47.3%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파업이 쉬워지면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손해는 중소기업, 소기업에 전가되고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즉 노동자와 노동자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설파하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야당으로서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나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이 윤 전 대통령 소환을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합니다. 서울 고검은 청사 서문은 폐쇄하고요. 고검 내부 접근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고검 앞에는 제한된 취재진만 들어갈 수 있는 포토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비공개를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 일단은 비공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토라인을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아마 공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 잠깐 뒤에 다시 한번 대담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관련된 거부권 얘기하면서 법안 중에서 지금 제일 논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사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관이 유임됐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장관이 이번에는 또 입장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상대 당이나 과거 정부 인사의 소신까지 포용해서 정책의 외연을 넓힐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탕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정부의 인사를 유임시키면서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소신을 바꾸게 해서 마치 사상전향시키듯이 그 사람의 껍데기만 뽑아서 쓰는 것은 그것은 무늬만 탕평이고 진정한 의미의 탕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관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유임되면서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 바뀌면은 앞으로 장관, 국무위원의 말은 어떤 무게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대단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생각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송 장관이 잠시만요. 지금 네. 뭐 국회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들 선출을 하기 위한 모습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 등의 이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고요. 이 투표를 위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회 오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국민의힘 역시도 함께할 뜻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법사위원장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입장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오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대로 이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개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또 한번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또 발표가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앞서 듣던 송미령 장관 얘기를 계속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미령 장관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조건부로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조건부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로 도입을 해도 결국은 쌀은 일종의 무위험 작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면은 쌀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거의 위험이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업 구조 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도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정부가 쌀을 사주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소관상임위의 법안 소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조건을 달성하게 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면적을 정하도록 하면은 그랬을 때 과연 장관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통할 여지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 장관이라면 대단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 양곡관리법과 같은 그 남는 쌀을 사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송미령 장관이 전 정부 때와는 다르게 농업사법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일반적이지는 않죠. 뭐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했다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고쳐서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이거를 뭐 다른 장관이 얘기했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그 얘기를 반대로 했던 그리고 그 기조를 강하게 지켜왔던 농림부 장관이 새로운 정부에서 유임이 되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다소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보면 일단 공무원이라는 어떤 이 고위공무원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무원은 그 봉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까? 그 대통령보다는 국민이겠죠. 그러면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국정 철학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전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던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바꾸면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 철학에 맞춰서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끔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라고 봤을 때는 송미령 장관도 다소 국무위원이라는 자리가 있긴 하나 이 또한 농림부 장관도 국민한테 봉사하는 공복의 입장이라면 그냥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본인이 그냥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새 정부의 농림 철학을 해나가겠다라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명하는 게 있지만 이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공공기관장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이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뭐 알박기 인사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도 쭉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 차원에서 정말 엄호를 하면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감사하니까 감사원 관계자들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나가라고 압력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일종의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대개혁의 아젠다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집권했으니 너희는 나가라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따름이에요. 한국판 플럼북 같은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법제화해서 아예 그냥 리스팅을 다 하고 그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각종 그 임명받는 사람들은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이걸 갑자기 지금부터 소급입법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반발과 나아가서 위원 시비까지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여야가 타협해서 국가적인 아젠다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 위한 선출을 위해서 본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입장은 말로만 협치라면서 반발하고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추경안의 주속관 통과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한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협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까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서 변함없다.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축하고 표결로 갔고요. 결국 예결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기용 의원을 내정을 했고 그 의원들을 향해서 표결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지금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이고요. 국회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오늘 공석인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이 공석이 된 이유는 원래는 2년씩 맡기로 된 상임위원장이지만 1년씩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공석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 지금 공석이 된 상황이고,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 나가기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1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본인의 이야기를 지키면서 1년 공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4표를 얻은
김병기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김교흥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축하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병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봤는데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됐고요. 또 법사위원장엔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3선의 김교흥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빠진 채 171표 중에서 166표를 모두 얻으면서 내정자들이 모두 당선됐다, 선출됐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앞서 했지만 이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다 당선이 됐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어깃장을 놔봤자 결국에는 국민들이 밖에서 지켜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이 힘도 약하지만 발목 잡기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기왕 못하게 될 부분들은 다른 거를 협상을 하고 포용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저는 좀 영리한 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안으로 내세우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약조받는 거. 차라리 그런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예 들어가서 투표도 하지 않고 심지어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합니다. 민주당은 독재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독소를 뿜어낼 거예요. 근데 바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석수를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영리한 어떤 협상안들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래 봅니다. 교섭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지적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0세기에는요. 축구를 할 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져서 지능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좋은 스탯을 쌓기도 했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부터 피파는 시뮬레이션 액션,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과장되게 넘어져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행동을 단호하게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옐로카드, 두 번 하면 퇴장이었죠. 그리고 VAR이 도입되면서 축구가 점점 더 선진화됐습니다. 우리 정치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칠석인 야당이 어떻게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잡히지도 않는 발목을 가지고 여당에서는 자꾸 저렇게 발목 잡기다 하시는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려 넘어지는 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께서 이 시각에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공공기관장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고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 저는 이게 이제 여야가 공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장은 그 정부 출범하면서 임명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되면 임기가 좀 애매하게 남아서 또 좀 어색한 동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장이 이게 그 정무직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주축이 돼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정무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이 그 직을 잃게 되면 정무직은 같이 잃는 게 상례죠. 하지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여러 가지 국민 서비스라든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무직을 다 없앤다. 그러면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운영에 좀 여러 가지 그 사례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법제화라는 게 어떨까? 정무직 형식을 띠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 일정 기간은 재신임을 하는 거죠. 한 3개월 아니면 5개월 내에서 이 공공기관장을 일단은 직을 내려놓고 재신임을 다 이거를 또 그만두게 하는 것도 또 격이 안 맞잖아요. 무슨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하면 재신임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직을 내려놓고 교체하는 그런 식의 법률 개정들을 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공공기관장을 너무 알박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난리통에 제가 알기로도 5월 29일까지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기 4일, 5일 전까지요.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요. 엄청난 공공기관장 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리 나눠주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임기 막판에 임명을 한 것으로 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통계가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도 2024년 또는 2025년에 임명된 사례들이 있죠. 그런 사례들은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개혁의 차원에서 이건 아젠다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은 재신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정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소급 입법이 아니라 국가 개혁을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될 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곧 끝납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을 하겠다, 즉 8월 전당대회까지만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느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겸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물론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을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정책적인 유능함은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반년간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당 운영을 해왔어요. 그것을 대선 결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노선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다시 전면에 서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에도 국회 안까지 들어갔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끝내 안 들어갔잖아요. 예결회의장에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윤 전 대통령의 그 체포 시도 전국에서는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44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인적으로 쇄신과 변화를 하고자 한다라고 국민들께서 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단히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귀에 선소리를 하니까 너는 그만하고 내려와라. 라고 한 형국처럼 국민들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소극적이고 혁신위는 원내기구로 두겠다는 쪽에 서 계신 분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때 그것은 또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상대당의 얘기지만 비대위원장 등등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약간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약간 좀 진풍경이긴 하죠. 셀프 추천에 셀프 임명.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송원석이 결국엔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할 텐데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뭐 당원들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친윤 그룹에서의 그들만의 리그를 하다 보면 국민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에서 대선을 패배했는데 책임지는 측은 친윤이어야 되는데 책임지는 친윤이 하나도 없네.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친윤이 해서 또 비대위도 친윤이 하고 혁신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친윤판이고 친윤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에 출석하고 재판을 받아서 내란 우두머리로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주류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탈친윤이 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없다. 그래서 탈친윤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문수 당시 후보 그리고 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돈 기타금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1억 900만 원 납부했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근데 비대회의록을 받지 못해서 조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 중간 브리핑을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10,000원이 됐든 1억 900만 원이 됐든 109억 원이 됐든 얼마를 내도 당의 후보를 그런 식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당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정당의 최고 대의기구예요. 그리고 정당의 주인은 분명히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지도부도 아니고 임시 지도부가 그 집행기관으로서 한밤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의를 해서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심지어 당내 쿠데타라는 단어까지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당무감사를 떠나서 평당원 누군가가 길에서 비대위원을 마주쳐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당무감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자료를 제공하기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규를 봐도요. 그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12조에 제목은 협조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이행 의무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그 소명이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으면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부하면은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비대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장 제공이 되는 것이 맞다. 아마 그것이 다수 당원들의 당심의 중앙값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원래 9시였는데 1시간 늦춰주는 것은 괜찮은데 비공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나가긴 하겠지만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가 이제 전 대통령을 붙여주는 예우는 하지만 일반인입니다. 파멸당했고 윤석열 씨죠. 사실 검찰이 소환을 하는 것들은 소환과 수사 방식은 검찰이 정하는 거예요. 어느 그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가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는 조사 못 받겠습니다. 저를 대우를 해주면 성실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조건을 다는 피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저는 제 생각에 경호를 한 40명 정도 받으니까 여전히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검찰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되죠. 어떻게 당당하게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당당하게 비공개로 합니까? 당당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품격 자체는 이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상 특검에서도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도 그리고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고검이 제한된 취재만 들어갈 수 있는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비공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고 피고인 A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 비공개 출석은 허용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겠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한 그 검찰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서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걸로 대표적인 혜택을 본 인물이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포토라인에 그 당시에는 서질 않았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특검이 반드시 공개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 검찰의 규칙과
원칙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분명히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때 국민이 선출했던 대통령으로서 진실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앞서 제가 그 정당과 당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길 가다가 평당원이 물어봐도 비대위원이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도 공개 출석, 비공개 출석 이전에 우리 언론이 물었을 때 답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분입니다. 지지자들 보도로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비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A라고 하면 비공개 출석을 고집해도 되지만 전직 대통령의 책무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개 비공개를 가릴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서야죠. 네. 그것이 도리입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막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란 특검에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고수한다면 소환 거부로 간주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두 차단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 본인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 그 의사는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지하 주차장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지금 그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 A라 하더라도 네. 인권 운운하면서 그 변호인 측이 지금 소환을 요청한 검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국민적인 시각에서도 뭐 하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네? 그냥 정말 송구하다고 하고 걸어 들어가서 조사받고 오면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포토라인에서 그 검찰 문 들어가는 게 뭐 어려워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 잘한 게 있어서 지하 주차장 아니면 못 가겠다. 비공개라. 저는 사실상 인권 규칙을 좀 더 둘러봐야겠는데 이게 비공개 원칙이 거기에 있는지 포토라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인권 부분이 이제 공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 사실 공표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특검은 전혀 인정과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하고 또 지하 주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얘기가 될 것이냐. 즉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한 것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내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